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기적을 만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아픈 곳을 치료받는 곳,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선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다시 만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인연도 있었는데요. 우연히 시작된 인연 덕분에 저희 가족에겐 최근 엄청난 기적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마당에 있는 드넓은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남들보다 몸이 조금 약하게 태어났기에 밖에 나가서 뛰노는 것보단 초록 잔디가 짙게 깔린 곳에서 집에서 키우고 있던 커다란 진돗개 2마리 함께 노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바깥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던 제겐 개들이 저의 유일한 친구였죠. 머루야! 달래야! 이리 와!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시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저희 집 개들을 향해 사람이 부르면 알아듣긴 하는 거냐는 둥 주인 얼굴이나 제대로 알아보냐는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집에서 기르던 아이들은 정말 영특하게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진돗개였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충성심 또한 남달랐죠. 낯선 사람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박수를 치며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답니다. 잠을 잘 때도 제 옆에 몸을 말아붙이고 잤고 손 하면 손을 주고 엎드리라고 하면 착 엎드리고 첫째였던 머루는 16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고 막내 달래는 머루가 떠나고 2년 정도가 지난 후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말도 있고 강아지들의 시간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이별을 겪어보니 참 슬프더라고요. 저는 달래를 묻어주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달래야, 거기서 머루 만나 잘 놀고 있지? 누나 이렇게 클 때까지 같이 놀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누난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갈 테니까 그때 되면 누나 제일 먼저 마중 나와줘야 된다. 안녕, 달래야. 달래가 떠난 걸 끝으로 저희 집은 더 이상 반려동물을 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님께선 다른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시고 싶어 하셨지만 만남 뒤에 딸을 이별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시며 금세 마음을 놓아버리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슬픔과는 별개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버려지는 건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아가길 바랬던 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수능을 통해 전국에 몇 없는 수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있는 곳이었기에 따로 독립을 하지 않고도 통학을 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난이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단 겁니다. 오죽하면 수업을 몇 번 듣고 학교를 아예 나오지도 않는 동기들이 생겨날 정도였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는 것도 말 그대로 죽음에 가까웠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꾹 참고 버텼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수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는 절 보면서 동기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교수님이 우리한테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니? 너네도 현지 반만 해봐라. 그러면 진짜 인정받는 수의사 될 거다. 이러시더라. 너 교수님들한테 다들 잘 보여서 졸업하면 대학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공부는 6년이면 좋게. 좀 쉬엄쉬엄 해라. 열정도 너무 과하면 탈락.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많은 교수님들 눈에도 띌 수밖에 없었고 수의과 대학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볼 생각은 없냐는 제안도 받았었지만 대학원까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물병원에 실습을 나가며 열심히 배우고 졸업을 위해 동기들과 코필 쏟아가며 논문을 쓴 끝에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해 1월 동기들과 함께 국가시험을 치른 뒤 수의사 면허를 따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날 동기들이랑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6년간의 피나는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처음부터 제 이름을 단 병원을 차리기보단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해보고
충분히 일을 익힌 다음 병원을 차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조언에 따라 저는 면허를 딴 후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내의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27에 꿈을 이루게 된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표 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제가 처음 들어오던 날 빵긋 웃으며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줬습니다. 저희 병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선생님들도 다 좋은 분이시고 또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일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내에 위치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수는 제법 많은 편에 속했죠. 강아지, 고양이는 기본으로 찾아왔고 가끔은 새나 거북이, 햄스터와 같은 특수한 동물들도 찾아와 줬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는 건 행복한 일이었지만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순이 이젠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치료는 순이한테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순이도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선생님, 다른 약 딱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제가 돈은 충분히 드릴 수 있거든요. 제발 한 번만요. 순이 이대로 못 보내요, 저. 진료를 할 때면 가끔은 오랫동안 질환을 알아온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병원비만 100만 원 이상은 나왔고 보호자는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아이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하고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결국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는 방법을 권해드려야만 했습니다. 결정을 하는 사람도 하나뿐인 선택지를 보호자에게 내밀어야 하는 저희도 이런 순간이 오게 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이 떠나가라 오는 보호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을 이룬 것은 참 좋았지만 이런 순간이 종종 찾아오면 한참을 우울한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곤 했어요. 27의 나이에 이곳에 들어와 30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절 위로해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네, 실습 때도 드물지 않게 겪어왔던 일인데 이젠 보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직접 하는 사람 입장이 되니 정말 죽을 것 같네요. 죄송해요. 프로의식도 없이 뭐하러 수의사 하겠다고 한 건지. 원장님이 봐도 저 참 한심하죠? 한심하긴요. 저도 이런 순간이 올 때면 항상 힘들어하는걸요.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혼자서 한창 울고 퇴근하고 그래요. 이상한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남편은 참 덤덤하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익과 메리트를 보고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의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 매일같이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며 온갖 강아지며 고양이 털을 묻히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저는 수더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고 제가 직접 마음을 표현해 동료 의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도 저를 참 괜찮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와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기도 했고 성격도 제법 잘 맞아 별다른 트러블 없이 오랜 시간을 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평생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병원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 노후하기도 했고 여름이 되면 물이 새는 일이 잦아서 차라리 좀 더 넓혀서 이사를 가자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살펴보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동물병원이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남편은 지도를 보더니 곧바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기 상가 1층에 자리 하나 나지 않았나? 현수막 붙은 거 보니까 병원 아니면 카페 문의 환영이라고 적혀 있던데 한번 전화 드려볼까? 거기 생각보다 평수도 좀 넓고 괜찮던데. 그래? 한번 연락드려봐.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야 좋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굳이 시내까지 안 나가셔도 되고. 그렇게 남편은 곧바로 문의를 드렸고 생각보다 괜찮은 비용에 저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제대로 갖춰지기까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7개월 동안 저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진료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곳에서 마지막으로 진료하는 날 찾아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일일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업하는 날이에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우리 이쁜 도비 못 봐서 많이 아쉬워요.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어요. 아휴, 동네가 좀 가까우면 우리 선생님 계신 곳으로 갈 텐데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곳이라. 거기서도 잘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도비 잘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찾아오실 수 있는 거리에 계시는 보호자님들께선 이전을 하더라도 계속 저희 병원에 찾아와 준다고 말씀을 주셨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찾아가긴 어렵겠다며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보호자님들께 그동안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의 공간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다들 혀를 내두르더군요. 우와, 원장님, 기존에 있던 곳이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넓기도 무지 넓어졌고 앞으로 진료하기 더 편하겠어요. 못 보던 기계도 있네. 휴게실도 있고. 넓어진 공간에 큰맘 먹고 새로 들인 장비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여정을 시작할 생각에 저와 남편은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지 일주일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마의 시작으로 정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고 배수구가 역류해서 물이 아주 칼칼 쏟아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 오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기 힘드시겠구나 하며 바깥에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원장님, 저기 밖에!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깜짝 놀라 저를 향해 밖을 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저도 덩달아 놀라서 밖을 보니 어떤 할아버지께서 우산 하나 없이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음을 바로 직감했고 곧바로 달려가 문을 열고서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고 할아버지께선 병원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울부짖듯이 소리치셨습니다. 여기 동물병원 맞죠?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네, 어르신, 여기 동물병원 맞아요. 우선 진정하시고요. 선생님,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대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얼른 진료실로 데리고 가주세요. 저는 우선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에게 할아버지의 품에 죽은 듯 안겨있는 강아지를 진료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비를 잔뜩 맞은 채 몸을 덜덜 떨고 계신 할아버지를 대기실로 모신 뒤 젖은 몸을 닦을 수 있는 커다란 담요와 함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발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는 제가 목숨이랑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입니다. 남들 눈엔 그저 강아리 한 마디일지 몰라도 제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진료 보러 들어갔으니까 어디가 아픈지 알면 치료도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세요. 비도 계속 맞고 계셔서 추우셨을 텐데 보리차 한 잔 드시면서 몸도 좀 녹이시고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 검사 끝냈는지 강아지의 상태는 어떤지부터 물었습니다. 아까 들어온 강아지 상태는 어때? 검진을 해봤어? 우선 애가 기력도 없고 하반신 쪽에 보니까 희미하게 피가 보이길래 우선 급한 대로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해보니까 자궁 축농증이네. 이 정도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뭐?
자궁 축농증?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혈액 검사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서 지금 당장 수술을 하기는 어렵고 우선 입원부터 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르신이 많이 놀라신 것 같다던데 괜찮으신 거야? 안 그래도 비를 잔뜩 맞고 들어오셨길래 대기실에 모셔두고 담요랑 보리차 데워서 가져다 드렸어.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릴게. 암컷 강아지에게 자궁 축농증이라는 질환은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수치가 좋지 않다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었기에 우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입원을 진행해야 했어요. 저는 남편과 대화를 마친 뒤 강아지의 상태를 알려드리기 위해 할아버지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강아지 검사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검사하고 살펴보니까 강아지 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심각한 건가요? 자궁 축농증이라고 중성화가 안 된 암컷 강아지들한테 간간히 찾아오는 병이에요. 수술을 안 하면 폐혈증이나 쇼크 때문에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가 있어서 빠르게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우선 2, 3일 정도 입원을 해보고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돌보고 치료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저기 의사 선생님, 혹시 그렇게 되면 치료비는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입원비, 약값이랑 처치비, 수술비까지 다 합해서 12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유, 그래요?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요. 죄송한데 매일 제가 찾아와서 병원비를 10,000원씩 내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강아지는 제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애를 살리겠다는 생각만 했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은 차마 하지도 못하고 와서 미안해요. 아휴, 늙어서 염치도 없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할아버지가 제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 낡아서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나 있는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나오셨는지 짝이 맞지도 않은 슬리퍼까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축 처져 있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병원을 찾아다니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이죠. 지금은 애를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비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도 자식 같은 강아지 얼른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꼭 하루도 안 빼먹고 찾아와서 10,000원씩 주고 갈게요. 할아버지께선 저의 대답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봉구였어요. 촌스럽게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서 고심 끝에 봉구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집에서 봉구와 봉구 보호자인 할아버지에 대한 대화를 오래 나눴고 할아버지께서 부담하실 비용이 클 것을 고려해 저희 부부는 봉구의 수술비를 일절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선사업가냐며 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받지 않냐며 질책하실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돈보다는 작은 생명의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라 생각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봉구는 염증 수치 안정화를 위해 입원을 했고 할아버지께선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000원씩을 지워주셨고 저는 할아버지가 건네주시는 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봉구 치료비 저희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10,000원씩 안 주셔도 돼요. 안 받는 게 어딨어요. 이 수술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자 받아요. 얼른. 정중히 할아버지께서 건네는 10,000원을 거절했지만 할아버진 되려 화를 내시며 끝끝내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 돈을 받는 척하면서 모아둔 다음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수술비 전체를 다 지불하시면 그때 도로 돈을 돌려드리자는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고 가신 돈은
모두 남편의 방에 있는 금고로 들어가게 됐죠. 봉구는 불행 중 다행히도 염증 수치가 잡혀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나니 이 작은 몸으로 참 오래도 버텨줬다 싶어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선 수술을 끝낸 봉구를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이고, 힘든 수술도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내주고 장하다 내 새끼, 장해, 아주 기특해. 우리 봉구가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수치도 잡혔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앞으로 경과만 잘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별 볼 일 없는 이 늙은이 사정도 다 봐주고 강아지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돌봐주고 내 평생 이런 의사 선생님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목숨과도 같은 우리 봉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좋아해 주시니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론 얼마나 속을 태우셨을까, 얼마나 망설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 봉구는 10살이라는 노령의 나이에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할아버지께선 어김없이 하루에 한 번씩 찾아와 10,000원을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원래 처음 보는 사람도 자주 마주치면 내적 친밀감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께서도 같은 시간에 매일같이 찾아오시다 보니 저와 남편을 비롯해 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10분 늦게 오셨네요. 오늘은 설거지 거리가 좀 많아서 그거 다 끝내놓고 오느라 좀 늦었네요. 여기 10,000원 내고 갑니다. 설거지 거리요? 할아버지, 식당에서 일하세요? 저기 건너편에 중국집 있죠? 거기서 하루에 2시간씩 쌓여있는 그릇들을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다 늙어 빠진 영감쟁이를 어디서 써줄까 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희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시간 일해서 18,000원을 버는 거라면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돈을 받고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신 건지 자식은 없는 건지 보통 할아버지 연령대라면 집에서 쉬시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가 바둑이나 두면서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노후를 즐기기 마련인데 왜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봉구의 정기검진 날 할아버지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봉구가 회복이 빠른 편이네요. 염증 수치도 처음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고요. 봉구가 나이가 제법 있는 편이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지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이지요. 그날 선생님께서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봉구는 정말 제 자식 같은 아이거든요. 봉구는 어쩌다가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꾀죄죄한 행색을 보면 믿기지가 않겠지만 이미 장성한 아들, 딸이 1명씩 있지요. 아내는 아이들 어렸을 때 일찌감치 세상을 떴고 저 혼자서 돈을 벌면서 혹시나 엄마 없다는 이야기라도 들을세라 노심초사하며 눈물로 2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다 키워서 좋은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자기들이 잘나서 큰 줄 아는 건지 한 집에 살면서도 날 본체만 채하더군요. 퇴근해서 들어오는 걸 보고 밥은 먹었냐, 저녁밥 차려줄까 하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는데 정말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난 지들을 그렇게나 힘들게 키웠는데. 자녀분들 힘들게 키우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러다가 나중 되면 아이고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면서 다들 후회하는데. 내 자식놈들은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녀석들이에요. 더 웃긴 건 돈이 필요할 때 나한테 찾아와서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온갖 알랑방길 다 뛰더군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하다고 내가 모아놓은 돈을 다 달라는 거 있죠? 정작 필요하지도 않을 땐 모른 척 하더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참 미련한 게 그래도 자식이라고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아들이 그러니 딸도 찾아와서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녀석들이 작당 모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설마 그 돈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하고 쳐내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게 뼈 빠지게 피눈물 흘려 키운 자식이라고 거절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두 녀석들에게 내가 평생 일에 벌어온 돈을 나눠줬어요. 난 내가 그렇게 해주면 그래도 고마워서라도 애비 대우는 해줄 줄 알았는데 돈 받아갈 때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효도할게요 하고 급한 걸 해결하고 나니 또 무시하고 사업하겠다고 한 건 잘 돼가는지 물어봐도 물어보지 말라고 신경질이나 내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인생 다 부질없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없이 무력함을 느끼던 시기에 만난 게 바로 우리 봉구였어요. 할아버지께선 힘들 때마다 자주 가시던 가게가 있었고 그 가게에서 운명처럼 봉구를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버려진 건지 도로를 위험하게 떠돌아다니던 봉구를 가게 사장님께서 구조하셨고 좋은 입양처를 찾던 중 할아버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봉구와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았어요.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는데 첫눈에 알아봤죠. 봉구는 유기견이었어요. 아주 새끼 때 발견돼서 작고 귀여웠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봉구한테 눈길이 계속 가는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너무 짠하고 마음이 가서 봉구를 안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작은 강아지는 내 눈을 마주치면서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달려오는데 마치 제 자식 같은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면 혼자 외로웠는데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봉구가 애교도 부리고 내게 안겨주고 밖에 외출을 하면 내 보디가드가 되어주고 신기하게도 내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으면 우리 봉구도 따라 울더라고요. 마치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참 신통한 애였어요. 그런데 어찌 제가 봉구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봉구가 정말 운명처럼 찾아온 존재네요.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를 만나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어서. 할아버지랑 봉구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요. 친자식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기대실 수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할아버지 곁에 봉구가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금고를 열어 여태까지 할아버지께서 수술비 명목으로 저희에게 매일같이 주고 가셨던 돈 총 1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드렸어요. 할아버진 그 돈을 받으시고서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웬 돈입니까? 할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오셔서 저희한테 10,000원씩 주고 가셨잖아요. 봉구 수술비 못 내신 거 그거 저희가 그대로 모아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 모으면 돌려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됐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수술비 받으셔야지요. 얼른 도로 가져가요. 저흰 봉구가 건강해지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봉구는 말끔하게 건강해져서 할아버지 품에서 저렇게 웃고 있잖아요. 저흰 그걸로 수술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봉구 맛있는 사료랑 간식 사주세요. 할아버지도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자식분들한테 단돈 1원도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난 여기 와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받아만 가서 어째. 에이, 주신 게 없으시다뇨. 할아버지 왔다 가실 때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웃는데요. 울지 마시고
앞으론 봉구랑 같이 웃기만 하세요. 그리고 봉구 정기검진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할아버지께선 계속해서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셨고 이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봉구와 함께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정을 모두 듣고 나니 마음 한켠이 참 많이 아파왔습니다. 아내분도 없이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할아버지가 지금부터라도 진심으로 행복해지실 수 있길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로부터 3주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병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안색도 너무 좋지 않은 데다 봉구도 데리고 오시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봉구 없이 오셨네요. 그런데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의사 선생님, 정말 미안하지만 저랑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에 나라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보호자랑 같이 들으러 오라고 하네요. 우리 자식놈들은 부탁해도 귀찮다고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해서 혼자 가도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고 내가 부탁할 사람이 우리 의사 선생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라고 했다는 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 말이거든요. 마침 저는 진료가 없는 시간이었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곧바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론 할아버지 아들과 딸에게 괘씸함을 느끼고서 말이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할아버지의 막내딸 신분이라고 말하고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암이라는 건데 아버님 같은 경우엔 이제 간암 말기 그리고 신장이랑 위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단계라 보실 수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편이라 젊은 사람들에 비해 진행 속도 느릴 수 있지만 사실상 항암치료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간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서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아버지께선 굉장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 이내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를 하는 게 소용이 없으면 안 해야지. 막말로 난 살 만큼 살았고 여기서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면 추접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나같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영감쟁이가 하루빨리 떠나줘야 젊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이제야 조금 마음 푹 놓고 쉴 수 있겠네요. 할아버진 짧으면 3달, 길어야 6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를 비롯한 다른 치료 또한 모두 거부하셨고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경우 복용하는 약만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에 할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항암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만 보고 사는 봉구도 생각하셔야죠. 이 정도면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았어요. 이제 때가 됐으니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죠. 그래도 말년에 자식들 앞에서 벽에 똥칠하는 짓은 안 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하네요. 우리 봉구가 좀 눈에 밟혀서 그렇지. 할아버지의 덤덤한 말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온 저는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난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내 팔자에 어쩜 이렇게 커다란 복이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워요. 돈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잘 챙겨줘서. 저는 남편에게도 할아버지의 투병 사실을 알렸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함께 하루 2번씩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봉구도 틈틈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병세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 하루가 갈수록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셨고 결국 진단을 받으신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할아버지께선 상태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시며 봉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봉구 밥 줘야 하는데, 물도 챙겨줘야 하는데. 할아버지, 봉구 밥이랑 물은 저희가 다 챙겨주고 왔어요. 봉구는 할아버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다시 댁으로 가셔야죠. 의사 선생님, 내가 눈을 감거든 우리 봉구는 어디 입양 보내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잘 돌봐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니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할아버지께선 이 말 한마디만 남기신 채 그날 밤 험난했던 세상의 여정을 모두 마무리 지으신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아들과 딸에겐 병원에서 직접 연락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원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질 거란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는 조용히 슬픔을 추스르며 봉구를 데리러 가기 위해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던 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기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봉구는 평소와는 다름을 느낀 건지 밥이랑 물을 입도 대지 않은 채로 현관문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봉구야, 할아버지가 오늘 편안한 곳으로 가셨어. 이제 선생님 집으로 가자. 여보, 봉구 사료랑 장난감 같은 것만 좀 챙겨줘. 봉구는 다행히도 순순히 저희 품에 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대로 봉구의 남은 견생에 정말 좋은 주인이 되어주리라 다짐을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챙겨서 집으로 향했고 다음 날 진료를 조금 일찍 마무리 짓고서 남편과 함께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를 보고서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은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축제 같았거든요.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상주가 맞는 건지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며 박장대소를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선 고수도판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리 장례식의 분위기가 이전이랑은 달라졌다고 하기로서니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은 마음에 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슬퍼하는 사람은 봉구였습니다. 봉구는 장례식장 앞에서 마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는지 연신 워워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료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본 채 연신 울음만 터뜨렸습니다. 유기견이었던 봉구를 안아주고 보살펴준 할아버지를 마치 그리워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전 봉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할아버지 아들, 딸이 나누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됐어요. 하여튼 노인의 건강관리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는 거 아니었음 원인도 모르고 죽었을 거야. 갈 거면 재산이라도 좀 더 남겨두고 가던가 하지 않고. 에휴, 쓸데없이 이상한 개만 남아가지고서. 아, 맞다. 아버지가 데리고 온 개가 있었지? 그 애물단지는 어째? 아니, 어쩌긴 뭘 어째. 그냥 길에다가 확 풀어져 버려야지. 우리가 데리고 갈 필요는 없잖아. 에휴, 책임지지도 못할 개는 뭐하러 데리고 와선 이런 번거로운 일을 만드는 건지 원. 가시는 길까지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저게 자식들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 마음 같아선 장례식장이고 뭐고 다 때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제3자 입장이었기에 분노를 겨우 삭히고서 고인께 마지막 예를 갖춰 절을 올렸고 할아버지 아들과 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애물단지 당신들이 직접 손댈 일 없어서. 당신들이 버린다 만다 하던 그게 저희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진 당신 몸 편찮으신 상황에서도 걔는 끝까지 책임지려 가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함부로 떠들지 말아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예? 당신네들보다 더 자식처럼 할아버지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에휴, 차라리 저희가 상복 입고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저런 사람들도 자식이라고 품고 키우셨으니. 따지고 보면 제3자의 입장이라 뭐라고 이야기를 얹지 않고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한마디 시원하게 쏘아붙이고 나와버렸답니다. 이 정도면 할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대신 말 잘해줬다며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봉군 저희 집에 온 이후 한동안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계속 한자리를 맴돌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듯 밥도 잘 먹어줬고 또 집안 곳곳을 탐색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봉구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서랍 안에 두통약 있으니까 꺼내 먹어. 그래야겠다. 당신 오늘 늦게 들어와? 아니, 잠깐 나갔다가 저녁 되기 전에 들어올 거야. 몸 안 좋으면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내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좀 잘까 싶어. 조심히 잘 다녀오고 오기 전에 전화 줘. 그날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1층 주택이었고 여름이 되면 환기도 시킬 겸 항상 문을 열어둔 채 지냈어요. 그날 남편은 평소랑 다르게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서랍 안에 있는 두통약을 챙겨 먹으라고 하고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한 번쯤은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지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볼일을 보고 있는데 외출을 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남편을 찾았습니다. 현지 씨, 여기야, 여기. 정신없이 응급실에서 남편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평소에 저희 부부와 가까이 지내던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의 품에는 봉구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어떻게... 그리고 봉구는 왜 여기 있어요? 저희 남편은 괜찮아요? 뭐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하나씩 물어봐, 하나씩. 일단 주호신 급성 뇌출혈이래.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왔다고. 바로 수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녀석 덕분에 내가 주호실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봉구 덕분에 저희 남편을 발견하셨다뇨? 아니, 그냥 평소처럼 슈퍼 가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희한하다. 왜 이렇게 개가 짖지? 하고 보는데 어라? 대문은 또 열려있고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 녀석이 글쎄 대문 앞까지 달려나와선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자꾸 잡아 끄는 거 있지. 그래서 뭐가 있나 하고 녀석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봤는데 글쎄 집안에 주호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이 녀석이 자기 주인 쓰러졌으니까 나보고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바지를 물고 잡아당기고 했던 거였어. 개들이 머리가 좋다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봐. 하여튼 다행이야.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건데. 저는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놀라서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뇌출혈의 골든타임은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봉구가 짖지 않았다면 옆집 아저씨께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할 일도 없었을 테고 남편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찔해지더군요. 저는 아저씨께 연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에 사례는 무슨.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단지 발견하고 신고만 했다 뿐이지.
주호 씨를 살릴 1등 공신은 내가 아니라 이 녀석이라니까. 사례도 이 녀석한테 해줘. 저는 아저씨 품에 안겨있던 봉구를 받아들고서 품에 꼭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걸 아는지 봉구는 헥헥거리면서 제 눈물을 핥아줬어요. 아이고, 주인 울지 말라고 눈물 핥아주는 것 봐. 이런 거 보면 개들도 감정이 다 있다니까. 참 신기하지. 주인 쓰러진 거 알고 우리 주인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달려와선 내 바지가랑이를 끌어당긴 게. 얼마 전에 주호 씨한테 들어보니 그 녀석도 원래 주인이 돌아가셔서 데리고 온 거라면서. 하늘로 가신 주인이 우리 개 돌봐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 겸 지켜주신 것 같구만. 앞으로 사랑만 주면서 잘 키워야겠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봉구의 평생을 꼭 행복하게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보, 나 오늘은 좀 많이 걸었어. 선생님한테도 칭찬도 들었다. 우리 남편 장하다 장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다 보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 아자. 그날 봉구가 힘차게 짖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옆집 아저씨 말대로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봉구를 걷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로 저희 남편을 지켜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날 저희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해 주신 옆집 아저씨께도 작게나마 사례를 해드렸답니다. 끝까지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봉구는 이제 완벽한 노견이 됐습니다. 맑고 깨끗하던 눈동자의 색깔도 조금씩 빛이 바래고 있고 이전만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도 않지만 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언제나처럼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마중을 나와준답니다. 봉구야, 엄마 왔다. 아이고, 내 새끼. 엄마가 오늘은 좀 늦었지? 그래서 우리 봉구한테 주려고 엄마가 맛있는 육포 사왔지? 엄마 얼른 옷만 갈아입고 올 테니까 맛있는 간식도 먹고 공놀이도 하자. 이처럼 봉구는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저와 남편의 사랑이 되어 웃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봉구를 만난 건 다시 생각해도 참 기적인 것 같아요.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와 남편은 고민도 하지 않고 봉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작은 강아지의 남은 여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애정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사랑이 그 사람에겐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주고받는 데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항상 행복이 따르기를 바랍니다.